좌장님은 김상엽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미래비전비서관에 이어 녹색성장기획관을 역임하셨으며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 전재주연구원장으로 역임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고 계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Jeju, the Future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e Policy Direction of Jeju's Space Industry in the New Space Er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Kim Sang-hyup, Chairperson of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the moderator. Thank you for very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제주 포럼의 공식 언어가 영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한국 영화 오징어 게임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에미상을 받았는데 사실 한국어 영화였잖아요. 그 마른 곳, 한국 그리고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주와 인류에 대해서 다루는 만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언어, 한국말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배우도 한국말로 이 주연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또 우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연사분들도 대한민국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파이어니어시들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제주 포럼의 기본 방침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기조 연설을 하실 이상률 원장님을 비롯해서 귀한 패널 여러분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기조 연설자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이상률 원장님은 말 그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 분야의 1호 엔지니어십니다. 2021년 3월부터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항우연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시간인데 오늘 세션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오시고 싶었는데 내일 바로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아쉽게 줌을 통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이상률 원장님께서는 우주 경제 시대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분들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이태식 한양대학교 특훈 교수님이시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의 가장 큰 가버넌스입니다. 차기 회장님이십니다. 2023년부터 미션을 시작하시죠. 이태식 교수님은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건설 경영의 어떤 독보적인 분야를 열고 계시고요. 특히 제주를 새로운 우주 산업의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한재홍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죠. 한재홍 교수님께서는 6년간 항공우주학과 학과장으로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산업의 단초를 여신 분입니다. 그 옆자리에 계신 신동윤 페리지 항공우주 대표의 또 지도 교수기도 하셨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가 작년 12월입니다. 제주에서 민간 차원의 소형 과학 로켓을 발사하는 주역 중 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어서 참 자랑스럽죠. 신동윤 페리지 항공 우주 대표님입니다.
신동윤 대표님은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새로운 꿈을 위해서 이제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는데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 스타트업 그리고 세계에서 일부러 가장 작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데 가장 똑똑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신동윤 대표의 꿈입니다. 잠시 후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고 계시는 윤종호 센터장이십니다. 윤종호 센터장님은 2020년부터 기술혁신센터장을 맡아서 그동안 20여 년간 항공기의 기체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이끌어오신 치프 엔지니어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연구원, 제가 사실 8월 말까지 제주연구원 제 일생의 영광이었는데 우리 제주연구원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계신 조남은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 박사님은 그 대학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경제학과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수리, 미시 들어도 잘 모르겠던데요. 아주 어려운 경제학으로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제주연구원에 아주 특별한 조직이 있는데요. 뉴 프론티어. 제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팀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럼 왜 오늘 주제가 뉴 스페이스 시대 제주의 우주산업 정책 방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6일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로켓 누리호 그리고 달 궤도선 달 누리호가 우주 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도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발사 및 위성 운영 등에서 우주기지의 최적지로 손꼽혀온 제주특별자치도가 뉴 스페이스 시대, 새로운 우주 시대에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이번 특별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참고로 바로 오늘 제주에 설립된 국가통합위성센터가 업무를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9월 중에 우주 관련 세미나, 포럼이 3개나 열린다고 합니다. 항우연 차원에서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 뜻깊고요. 특히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한데 기후재난도 심각해지고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지구는 거주불능의 지구, inhabitable earth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 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이대로 간다면은 기후위기 자원 고갈을 과연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와 이 우주의 업무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세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귀한 분들이니까 시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님께서 우주경제시대에 우리나라 우주개발 방향에 대해서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원장님. 예, 지금 보이스 저기 소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들리시죠? 잘 예, 들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이지만은 귀한 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말경에는 저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심포지움 관련해서 제주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 우주경제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경제라는 말은 없던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이 항공우주연구원 방문을 하면서 방명록에 이제 우주경제 시대를 연다라는 얘기를 쓰셨고요. 그래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방향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건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하는 걸 뒤돌아보면서 우주 개발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걸 이제 어떻게 우주 산업하고 연결시킬 건지라는 게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세계 우주 경제에 대한 동향, 우리나라 우주 개발 성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세계 우주 경제 규모를 얘기를 할 때 지금 2021년에 한 3,700억 달러를 얘기하는데, 뭐 이게 환율이라든가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450조에서 한 5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연평균 한 6.3%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6,420억 달러, 2040년에 가게 되면 1조 1,000억 달러, 뭐 이런 형태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우주 경제는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상업시장이 한 75%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가 조달하는 것들은 한 16%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중요한 것들이 이 16%가 되지만은 전체 방향성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주시장 현황 자체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위성 활용 서비스가 아마 눈에 굉장히 띌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 서비스가 전체의 85%,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제작이나 발사 등은 한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지금 우주하고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 대해서는 한 15% 정도를 1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R&D를 굉장히 견인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투자 현황 자체를 보면 정부 우주 예산이 이제 924억 정도 달러인데, 보시지만 여기 이제 돈의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역량을 확보했지만은 우리가 투자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거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운도 따랐고, 그동안 한 30년 동안 이제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투자, 또 국민의 또 절대적인 또 성원, 또 저희 연구진들이 또 열심히 함으로써 아마 이런 결과가 얻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 전체 규모 자체는 약 3조 4,294억 원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실제로 이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여기 주로 연구기관 중심으로 있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천억, 7천억, 뭐 거의 한 8천억, 요 정도 규모로 지금 했고, 이게 30년 전으로 보면 한 몇백 배가 더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하고 다른 게, 우리가 아직 위성체나 발사체 제작이 조금 뒤져 있기 때문에 이 제작 쪽, 업스트림 쪽이 보면 이 비중이 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대략 한 38% 가까이 되고 있고, 아까 전 세계적인 경량 15%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활용섭이 있어도 세계 시장하고는 조금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이제 정부 투자분은 대략 한 6천억, 7천억, 8천억 이런 수준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34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 실제로 투자가 들쭉날쭉하는 거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이 이제 초창기에 시작이 되냐 아니면 중반에 이르렀느냐 끝부분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 경제를 얘기할 때 이게 좀 차트가 복잡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가 지금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아까 다운스트림에 있는 활용 시장이 굉장히 크고 85%, 90%에 가까운데 역시 이제 이 제작이나 이런 업스트림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혁신 솔루션이 나옴으로써 이 전체 어떤 시장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실현한 거는 2000년 이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민간 투자가 증대되면서 어떤 시장 파괴적인 솔루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혁신이 활성화가 됐고 새로운 가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달도 이제 과거에는 정부에서 일반으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민간하고 위험 분담을 하면서 민간이 이제 시장 창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전통적인 접근에 비해서 어떤 새로운 걸 제시한 스페이스X라든가 이 플래닛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창업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비우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어떤 혁신적인 산업으로 해서 과거의 우주라는 거는 돈을 일방적으로 좀 그냥 뭐 어떤 국가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돈을 쓰는 위주였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도 경제권으로 되면서 아마 좀 더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경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했는 것들은 보면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번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 자체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30년에 통해서 보면 90년 우리가 초반 중반에 걸쳐서 그냥 1단형, 2단형 고체과학 로켓 발사체가 아니고 이제 사운딩 로켓이라고 부르는 이런 과학 로켓을 개발을 했고요. 그나마 액체에 대한 기술을 한번 해본 게 3단형, 사실은 3단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1단형 액체 추진 과학 로켓입니다. 2002년도에 이제 발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해외 협력을 모색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나로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 보는 1단은 러시아가 제공을 했고 우리는 2단 고체로 만든 2단의 작은 부분만 해서 그때 100kg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낀 것들이 우리 독자적인 발사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자 발사체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이제 엔진이라든가 전체 기체 그리고 모든 구성품들을 국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착수된 것은 나로호 1차 발사가 실패되고 2차 발사가 2010년 6월에 있었는데 지금 시작 시점만 보면 2010년 3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12년이 넘어섰고요.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액체 엔진을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 개발을 하더라도 이거를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시설 구축,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제작하기 위한 제작시설 구축, 또 그 다음에 발사대 구축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12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많이 보신 화면이지만은 저희들 2차 발사의
영상이고요. 마지막 영상은 드론을 이용한 겁니다. 1차 발사. 네,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멀리에서 그 영상을 찍었고 또 조금 높은 각도로 이렇게 영상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누리호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5대가 있습니다. 1단 외부, 2단 외부, 그리고 2단 내부, 3단 내부 페어링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비행 중에 그 단 분리라든가 점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상에서 저희들이 전송되는 영상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됐고 1차 발사에서 저희들이 실패했던 것들은 완벽하게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어링 분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쪽에서만 찍기 때문에 다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한쪽에 이렇게 찍히고 페어링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 검정위성 또 보이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이제 검정위성에서 가지고 있던 그 큐브 위성도 나중에 이제 잘 분리가 됐습니다. 조금 했어요. 마지막에 위성 분리 장면이고요. 그리고 모사체 분리까지 되고 아까 큐브 위성 5개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발사체하고 달리 위성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접근성도 쉽고 해외 협력도 좀 쉬운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별 1호라는 한 50kg급의 위성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별 2호, 3호 이렇게 해서 요 시리즈가 한 9개의 위성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 이제 이 소형 위성을 좀 더 실용급으로 아주 신뢰성도 높이고 좀 고급 위성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다목적 실용 위성이로 그래서 저희들이 실용이라는 말을 썼고 당연히 이제 정지궤도 위성은 실용이라는 게 빠져 있지만은 실용급 위성입니다. 그래서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교롭게 9개의 위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 동안에 저희들이 개발을 한 거를 정리한 걸 보시면 다목적 실용위성 1호가 이제 99년에 발사해서 한 8년 1개월의 임무를 했고 2호 같은 경우는 공식 임무는 종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영상을 찍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 중인 위성이고 2006년도에 발사했기 때문에 지금 만 16년 이상 동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천리안 1호 2010년에 발사한 게 이제 12년 이상 그리고 3호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10년이 넘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9년 그 다음에 7년 여기 이제 2018년에서 지금 이제 만 4년이 채 안 됐고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중행위성 1호는 2021년 3월에서 지금 1년을 조금 넘긴 상태고요. 저희들은 9개 위성에 한 2조 5천억 원 가까이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은 1억이 2242억을 빼면 그 결과물들은 아직도 우주 공간에서 다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어떤 해외 개발기관하고 견주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결과고 자랑할 만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우주 탐사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우주연구원하고 나사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달 탐사선을 개발을 했고요. 달 탐사선은 지난 8월 초에 이제 미국 케이프 캐나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여기가 지구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저희들이 태양 쪽으로 이렇게 멀리 날아갑니다. 8월 5일이기 때문에 여기 5번째 라인으로 따라가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무 소개를 제가 화면을 우주 탐사에서 사진 촬영은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고해상도 카메라는 달의 지형을 정밀하게 촬영한다. 2030년경 우리 달 착륙선이 탐사할 후보 지역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착륙 위험 요소를 파악해 대처하고 탐사 가치가 높은 곳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만의 달 탐사 지형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달 표면 입자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광시야 평강 카메라의 임무다. 달 표면 입자의 크기, 모양, 풍화 정도를 조사해 달 뒷면을 포함한 전체 평광 지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나사의 섀도캠은 태양빛이 영원히 직접 도달하지 않는 곳을 집중 촬영한다.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진 달의 남극, 북극의 충돌구 내부에서 물의 증거와 암석 특성, 휘발성 물질을 밝혀내고 미국의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선발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세 대의 카메라가 달의 얼굴을 촬영하는 동안 두 가지 측정 장비는 달의 속을 파헤친다. 달에는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을 넓은 대역에서 검출해 달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분포를 지도처럼 그려낼 예정이다. 달은 지구만큼 강한 자기장이 없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자기장이 관측되는데 아주 미세한 자기장의 변화까지 감지하는 자기장 측정기를 통해 달의 과거를 알려줄 수 있는 단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에서 지구와 언제든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다면, 우주 인터넷이 있다면 가능하다. 지구를 바라볼 때만 통신하는 방식에서 여러 대의 탐사선과 위성을 지구의 중계기처럼 활용해 지연이나 끊김없는 우주 인터넷망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우주 개발 방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고도화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2027년까지 4번의 발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발사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요약을 하면 3단형 발사체를 2단형으로 만들면서 좀 더 신뢰성도 높이고, 그 대신에 성능은 누리호 대비 한 3배 이상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달 착륙선도 아까 같이 그렇게 멀리 돌아가지 않고도 한 1.8톤 정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정지궤도 발사도 발사장 문제가 있지만은 성능 면에서는 가능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화성 궤도에도 한 1톤 정도를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같은 경우는 다목적 실용 위성 6호가 지금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7호, 7A를 포함한 위성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성들은 규모가 한 발사 중량이 한 1.7톤, 약 2톤에 육박하는 대형 위성들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중행위성이 이제 산업체를 통해서 가고 있고, 천리안 위성 후속으로 공공복합 통신위성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 가지 어떤 위성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착수를 했고요. 2034년까지, 35년까지 해서 총 8기의 위성, 정지궤도 3기, 경사궤도의 5기의 위성을 개발을 하고 지상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등을 갖추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걸 계획 중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가고 있는 이제 GPS 보정 시스템도 지금
올해 말 내년 말까지는 대략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단계를 거쳐서 달 착륙선 소행성 샘플 귀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니까 아까 언급하신 그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예, 저기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저희들 그 지상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통합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구자업 쪽이라고 들었고 가시면 방문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3m 안테나, 13m 안테나 2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부지 외에 여기에 10기 이상의 안테나와 여러 가지 건보정 시설 이런 것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예, 다시 제가 이쪽에서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잊지 않고 제주통합위성센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자리에 그 실무자로서 이 제주의 이 통합위성센터를 그 설립되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한 제주도정 미래전략국의 박찬혁 팀장 와 계시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인사 좀 나누시죠. 나중에 종합 토론 때 혹시 코멘트나 말씀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고요. 예, 지금 사실 그 우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는 과거에는 국가 안보나 어떤 국위 선양 이런 쪽에 초점이 주어졌다면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로운 경제, 뭐 과학, 의학, 물류, 광물 자원, 관광 새로운 비즈니스로서의 기회를 우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제 패널 그 발표에 앞서서 원장님께 한두 가지만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이 나올 텐데 우리가 뭐 너무 그 자만하지 않되 최선을 다한다라는 전제에서 한국이 우주 경제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는지 세계에서 그리고 우주 경제에서 한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급소라고 할까요? 어떤 분야에 좀 경쟁력을 집중해서 키워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질문 하나 여쭙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네. 사실 지금까지 우주 자체는 그 기술 개발 중심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 경제라는 얘기가 되면서 비로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하고 연계가 되고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우주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늘 이런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주 경제를 위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버넌스나 이런 것도 다 그 중에 일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저희들이 생태계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게 과연 그러면 우주 경제라는 게 정말 국가에 기여를 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과거에 어떤 우주 기술을 어떤 다른 산업의 스핀오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떤 뉴스페이스 시대에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타 산업 기술, 비우주 분야를 오히려 우주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어떤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체 세계 경제 우주 그 산업에 저희들이 지금 1%도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침 과총 회장님이 옆에 계신데요. 과총 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비우주 분야의 경쟁력이 우주로 결합되고 융합될 때 정말 새로운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인데 과총 회장님 넓게 보는 관점에서 동의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성윤 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김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고 또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게 우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탐사 부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초과학 부분에 뭐 천문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학문들이 있고 또 공학 분야에서도 탐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항공우주연구원도 있지만 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경우 ISRU라든가 달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건설기술연구원 같으면 어떻게 우주 기지를 달이나 화성에다 건설을 할 것인가, 이런 종합 분야가 돼서 로켓 분야, 비위성 분야, 탐사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뉴스페이스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뭐 제 자랑 같지만 나사에서 센티넬 챌린지 컴피티션이 76개 팀이 나가서 한국이 페이스 2 레벨 2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보통 이 얘기하면 박수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요합니다. 로켓, 위성 중요한데, 우주 경제 부분은 탐사 부분과 우리 로켓을, 작은 로켓들을 만든다는 거, 이런 뉴스페이스의 젊은 벤처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탐사 부분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과총 회장님은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도 역임을 하셨고, 하여튼 미래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취적인, 그리고 그걸 입증해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오늘 발표로 좀 여쭙겠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로 우주기지로서의 제주를 주제로 이태식 차기 과총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저 발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박수 치셨죠. 그런데 성공한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주의 로켓의 독립국으로서 전 세계의 만방에 떨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제우주항공학회가 IAF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호 발사를 했을 때는 러시아 기술을 우리가 빌려왔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라운드 테이블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주의 로켓 부분에 정말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에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네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태 대령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최승호 중령님, 그리고 건설경제원의 대표님하고 박종호 연구원.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이 네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박기태 대령님은 공군이신데 우주센터장의 초대 우주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놀라셨지만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분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난개발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최승호 중령은 도시개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난개발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저 뒤에 두 분은 건설의 컨설턴트로서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 그래서 이렇게 5명이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김상엽 이사장님이 원장님일 때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는데 오늘 사실 오용훈 도지사님을 만났습니다. 1시간 정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JDC라고 여러분들 제주도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JDC라는 국토부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현철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가 존경하는 와을리의 김두한 이장님까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서 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우주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는 거 제가 감히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상률 원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그쪽은 안 하겠고요. 제일 중간에 보시면 축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이 8월 달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우주청을 어디다 놓을 거냐 얘기를 했고, 경남 사천이 인공위성, 그다음에 전남공이 발사체, 충남 대전 유성을 이번에 우주 관련 연구협의체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제주도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우주 관련 분야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주의 교육 부분이 없어서는 지금 소프트웨어만 강조를 하지만 교육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우주연구원이나 뭐 시험기관들의 평균 연령을 따지면 45에서 50살입니다. 50살. 그러면 젊은 연구원들이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JDC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주의 교육축을, 트레이닝 센터를 제주도에 만들자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주산업시장은 우리 이 원장이 잘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결국 제가 강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7대 우주 강국이 됐지만 우주산업의 허브는 과연 로켓과 위성만이 산업이겠느냐. 제가 강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소개한 것처럼 우주산업은 탐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데는 스페이스 센터라든가 그래서 교육센터가 전 미국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는 우리가 충분히 만들었고, 소프트웨어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 부분하고 연결해서 제주도에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애널로그 애스트로넛 트레이닝 센터인데 한국말로 하면 우주 애널로그 시뮬레이션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린 유인 우주인도 우주선도 안 만드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러는데, 우주에 가서 산다. 산업의 모든 사람들이 달에, 화성에 가서 활동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인들을 많이 지금 트레이닝 시키는데 그런 분야가 5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기태 대령 같은 분은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9G까지, 중력의 9G까지 테스트를 하는데 5G를 우주인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트레이닝 센터를 제주도에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I 코리아가 제일 밑에 있는데 그 회사는 에코비에치라는 회사와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리서치 인스티튜트 국제우주탐사연구원과 합병을 해서 한양대학이 투자한 벤처 산업입니다. 그 벤처 산업이 우주대학교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유니버시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 세션 타임이 38분이고 제 스피치 타임이 제로인데요. 예, 조금 이제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시간이 장은 많이 넘겨주시기 지나고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콘셉트는 하드웨어의 그 마중물을,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마중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호텔, 항만, 공항 이런 있는 제주도가 교통으로서의 요지다. 두 번째로는 관광자원과 이런 문제로 해서 동북아의 우주산업 허브로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서 단계별로 1단계는 약 2만 평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주 우주인 훈련 및 우주교육센터 구축, 그 다음에 2단계는 제주 스페이스 마이스 구축, 그 3단계는 제주도에 구축 가능한 우주 인프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땅들이 JDC의 첨단 산업 기지를 만드는 부분과 플러스 되는 10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평에다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림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천동 3-1번지, 그 다음에 와을리 241번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주도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요. 하이시스, HISEAS를 치시면 하와이에 있는 스페이스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 센터를 아시아 담당으로 해서 제주도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용이고, 그 다음에 우주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험 단지도 마찬가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을 120명 정도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한 5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주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소연이라고 한국 학생으로는 처음 이제 가서 석사과정만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스페이스 트레이닝 센터 프로그램을 11월 21일부터 한국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10평 정도의 6명이 8개월을 밖에 안 나가고 합숙하는 겁니다. 8개월은 왜 그러냐면 화성에 가는 기간이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를 하는데 아주 불행 중 다행히 이제 달 가는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또는 2주일만 합숙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는 우주교육센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제가 1분만 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그 센터의 설계 도면과 뭐 시공 도면까지 다 갖고 와서 저희가 바로 시공을 해서 하이시스의 우주훈련센터를 만들 수 있겠고요. 이것은 나사랑 하와이랑 같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 갖고 온 MOU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우주계획센터가 되겠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아까 분처럼 난개발도 아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의 전문으로서 스마트 도시를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데 우주 도시가 스마트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의 단지를 만들겠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헤비타트 아까 말씀드린 하이시스라든가 그다음에 우주 최고의 가정, 그다음에 세미나 우주 캠프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이 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쉽게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우주 경제 관련해서 3가지 특화지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사체 특화, 위성 특화, R&D 및 인력 특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교육과 훈련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그리고 제주가 최적지로 보고 계신다 이거죠. 근데 우리 이제 회장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유튜브에서는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주 도민으로 보이는 분이 플래카드를 들고 조금 전에 나타나셨어요. 이게 우주 난개발 또 제주 난개발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도 도민의 수용성하고도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제가 나누고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못했는데 벌써 우주 관련 기관이 10개나 제주도에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재홍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교수님께서 세계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다. 아까 황우현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주는 과연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가? 그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의 한재응입니다. 지금 저희 전체 시간이 33분 남은 걸로 제가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스피드를 좀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우리 항우연의 이상률 원장님 실무하실 때부터 정말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 개발 같은 경우는 단 한 차례 실패도 없이 계획대로 잘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위성은 전부 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로 하여간 위에서 사진 찍는 거죠. 이렇게 지구 관측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국가 안보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되게 이제 특이하게 활용하는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무중력 환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촛불을 잘 켜본다. 그럼 촛불이 위로 안 올라가요. 그냥 정말 동그랗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재료를 만든다. 그래서 재료를 굉장히 대칭적으로 잘 만들어야 이제 결함이 없고 이제 미세 구조를. 그런데 지상에서는 어쨌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주에서는 완전한 구가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 그 바이오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상하고 달리 무중력 환경에서는 또 이렇게 세포들의
어떤 거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져가지고 지상에서 만약에 어떤 약물을 만들 때 한 달이 걸린다. 그러면은 우주에서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약물이 생성될 수 있고 이렇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도 조금은 우주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이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소위 하드웨어들 있잖아요. 위성을 만들고 발사체를 만들고 발사체 서비스라는 게 우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 될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떤 그 부가적인 이제 그 우주의 활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침 이제 그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했다고 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제주도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위성들의 데이터를 1차적으로 다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위성이라든지 지구 관측이 한정되지만은 제주도가 어떤 그런 위성 데이터를 1차적으로 액세스하는 그런 지역이 됐다라는 거는 제주도의 이제 굉장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저한테 그 부탁하신 게 그러니까 어떤 제주의 과제, 우주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개발 3축을 얘기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이제 기존 15%를 3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안 들어갔다고 뭐 굉장히 우리가 뒤처졌다는 이런 거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안 보던 얘기들 뭐 아까 우리 그 이태식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우주인 트레이닝 센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위성 활용 관련돼 가지고는 뭔가 새로운 그런 것들을 브레인들이 여기 모여서 제주에서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제주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분 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딱 집약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통념의 우주에 관련된 일 말고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시 이제 그런 그 위성 센터도 그렇고 발사체 실험 등등 당시 원희룡 지사께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뒷받침하셨고 오늘 또 우리 오영훈 우리 지사님하고도 면담이 있으셨듯이 오영훈 지사님도 제주도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진수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존경하고요. 우주 창업가 신동윤 페르지 항공우주 대표는 왜 제주에서 과학 로켓을 발사했을까? 이 발사체 이름이 블루 웨일입니다. 푸른 고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 고래가 나오는데 먼저 고래라고 해요. 근데 왜 고래라 그랬어요? 왜 고래죠, 그게? 우영우랑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옛날에 저희 이제 원래 그 발사체나 이런 거 만들 때 동물 이름을 붙여가지고 짓는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우주는 그 항공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스타트rek이나 이런 거 막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약간 배처럼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주를 바다라고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함선이라고 하고 이제 막 뭐 거기 보면은 스페이스 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우주가 어떻게 보면은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동력이 꺼지면 떨어지는 데가 아니라 저는 항해할 수 있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바다를 탐험하면서부터 저는 인류의 문화가 그때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서 끊어야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하여튼 우리 한재훈 교수님 훌륭한 제자 길러내신 거 다시 한번 경하드리고요. 자, 신동윤 교수님 신동윤 대표님 본론으로 나는 왜 제주에서, 그리고 제주항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얘기해 주시죠. 네. 블루웨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원래 로켓을 만들어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서 쏘는 거가
좀 더 제 인생에 가까운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거나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봐야겠어라기보다는 좀 그냥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중에 제일 좀 어렵고 저를 좀 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우주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가슴 설레는 게 로켓 발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발사하는 걸 혹시 직접 보신 분들은 뭐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늘이 엄청나게 깊어요. 그 날아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비행기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여기 당장 눈앞에 있던 게 저 멀리 하늘 깊숙이 박혀 있는 느낌을 보면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세상이 이렇게 평면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주라는 거는 저는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표면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여태까지 지구에서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지구 표면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부터는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한재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는 그 뭐 국가 안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건 이제 우주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얘기이고, 사실 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인류나 아니면 우리 지구에서 태어난 아주 연약한 생물들한테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방향성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 플랜카드 드셨던 분은 저랑 구면입니다. 그 저희 로켓 발사할 때도 옆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래 세대가 우리 선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세대가 산 것처럼 살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미래를 선택하는 건 미래 세대한테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제주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발사체를 제가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뭐 2분 30초 안에 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로켓을 만들겠다고 그냥 뭐 혼자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 오른쪽에 계신 한재은 교수님은 그거를 정말로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 저보다 좀 이상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냥 로켓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만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는 세상 물정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도 어쨌든 도와주신 거니까 저는 이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사실 좀 돌이켜보면 저희가 한 거는 뭐 엔진 만들어서 불 붙이고 작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것들이었는데, 돌이켜보면은 제주에 저희가 오기까지 사실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뭔가 들이밀었다기보다는 약간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세상 속에 여러 사람들이 원래 이걸 좀 약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저기 이상한 사람이 진짜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도움을 줘보자. 그 다음에 제주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도움을 줘보자. 여기 계신 김상엽 그 당시 이제 원장님께서도 내가 조금 도움을 줘보자라는 아마 그렇게 조금씩 보태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사실 저희가 12월 달 처음 이제 비공개 발사를 잘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불러놓고 이제 발사를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망신이었지만 3차 발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그때 성층권까지 잘 발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제주에서 조금 더 뭔가 의미 있는 차원의 그런 로켓 발사들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저희 이상률 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큰 발사체하고는 조금 다른 로켓입니다. 엄청나게 작아서 그냥 간신히 아주 작은 물체들을 우주에 올려볼 수 있는 로켓이고요. 그래도 저는 이게 아까 이태식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의 뭐 우주발사체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회사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엔지니어들이거든요. 근데 그 엔지니어들이 스페이스X나 아니면 뭔가 엄청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오느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대학교 때 로켓 만들어가지고 날려보고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기존까지는. 정말 학생들이 만들어서 스튜디언 컴피티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얘기하기도 어려웠는데 저는 제주에서 그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미래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뭔가 자기가 직접 만든 소형 로켓을 우주에 날려보고 내가 만든 게 저렇게 하늘 속으로 사라져서 미지의 세상을 탐사할 수 있네. 그런 가치들을 저는 제주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평화와 어떤 공존과 미래를 항상 내다보는 제주인데 저는 미래 세대를 키우는 터전으로서 제주가 이제는 관광을 넘어선 새로운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신동현 대표는
그냥 로켓을 날리고 싶었을 뿐이고 담당 교수님 찾아보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된 거단 말이죠. 이게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션 임파서블은 사실 하라고 만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패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 그 시간대 돌풍이 굉장히 불었어요. 그럼 근데 중요한 그 VIP 분들이 많이 참관을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발사 시간을. 또 방송 미디어도 와 있었고. 그다음에 발사대가요. 그 돌풍이 불면은 발사대가 길어야 되는데 임시 발사대 육지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서 날아가다가 슉슉 이렇게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연습 때는 기가 막히게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걸 증인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아까운 시간이지만 제주에서 꼭 갖춰야 될 인프라가 뭡니까? 다음 발사를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민간 차원에서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도 플로리다 같은 우주센터도 있지만 왈롭스 비행센터라고 해서 사닝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작은 발사장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로 치면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과학 미션들을 수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소형 비행센터를 지어서 학생들이 와서 로켓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뭐 자기 이름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 장기적인 목표고요. 그런 꿈을 해보기 위해서는 소형 발사장입니다. 제주항이라는 걸 실제로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아직은 뭐 저희가 어떤 뭐 건설을 시작하거나 한 거는 아니지만 저는 뭐 근시일 내에 저희 카이스트하고 같이 그것도 이제 바다에 비유하듯이 항이라고 표현도 하는 모양이죠. 그 미국의 도시 이름을 바꿔가지고 도시 이름 자체가 스페이스포트라는 도시를 만들고 사실은 거기에서 전 세계 대학생들이 그렇군요. 이렇게 로켓을 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하고 뭐 그런 알겠습니다.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적도에 제일 가깝고 그래서 발사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지고 또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건 새로운 가능성, 그 포트가 올린다. 그 생각을 저도 새롭게 하게 되네요. 자, 이제 한 20분 남짓 남았는데요. 자, 기술 혁신을 이끌어 가시는 윤종호 박사님께서 뉴 스페이스가 무엇이다. 우주 산업의 미래는 이런 것이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윤종호입니다. 저는 그 백그라운드가 원래 Structures Integrity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발사체나 아니면 위성체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면서 우주 스페이스에 처음 입문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상률 원장님께서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우주 경제란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경제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15대 85, 뭐 50대 50, 뭐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상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해 주신 모든 내용은 국가의 우주개발진흥의 기본 계획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업스트림에서는 삼축이 지금 뭐 정책이나 연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위성체는 경상남도, 네. 그다음에 발사체는 전라남도, 뭐 이런 삼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주도의 입장에서 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주라는 섹터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코스트 섹터였습니다. 돈을 갖다 쓰는 입장이었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죄송합니까? 지금까지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우주 경제라는 말이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 이 섹터 자체를 프로핏 섹터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프로핏 섹터로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까지 공공의 이익에서 퍼블릭 섹터에서 프라이빗 섹터로 넘어가는 이 기점에서 오른쪽 방향 프라이빗 섹터로 넘어가는 이쪽을 보고 뉴 스페이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새. 뉴 스페이스 별거 아니죠. 사실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민간의 힘을 빌어서 이룩해내자, 달성해내자라는 게 결국 뉴 스페이스인데
그 민간의 기술 이전을 한다. 그리고 민간에서 그 밸류러티 애들을 창출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쓸 건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쓸 건가의 문제하고 사실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삼축 말씀하셨지만 전남 고흥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총조립부터 시작해서 발사하고 수 있는 모든 퍼실리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그 우주개발 진흥 정책을 보면 절대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물론 누락되면 안 되겠지만 중복은 절대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그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렇게 나갈 건가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업스트림 쪽에서도 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다운스트림 쪽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페리지 대표님도 옆에 계시지만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여기다 만들었다고 하면 발사가 되는 발사체는 총조립을 여기서 하든지 뭐 다른 데서 해서 이동을 하든지 하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더 경제적일 건가를 따져봐야 할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따져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발사만 하면 뭐합니까? 발사체에 탑재되는 위성체, 발사체에 탑재되는 위성체들은 발사체에 탑재되기 바로 직전까지 클린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서 그걸 클린룸 상태로 만들어서 클린룸 상태에서 최종 조립을 한 다음에 프리저베이션 치장 처리를 해서 가져올 것인가, 이 플로우 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니시 마켓이 어디 있을 것인가를 좀 판단하는 분석하는 작업이 걸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서부터 다 이 탑재체의 모든 것부터 다 시작해서 이 클린룸 상태에서 시험하고 그걸 뭐 위성 최종 조립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지금으로선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서부터일 것인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운스트림 쪽에서 보면 저희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이런 분들이 저희 회사를 표현할 때 시골에 있는 중견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최근에 이 산업 트렌드가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산업을 유지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테크놀로지입니다. 제주도에서 분석이 끝난 이후에 우주 산업의 타겟을 결정을 했다면 우주 산업이라는 데서 생기는 도메인 날리지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를 미래를 예측을 해서 그 교육하는 인적 인프라를 어떻게 생성해낼 것인가, 이거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시작은 잘했으나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체 입장에서 제주도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상 여기서 제 의견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20여 년간의 아주 깊은 경험과 그 개발 속에서, 혁신 속에서 아주 금쪽 같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남 사천이 정말 그 훌륭한 그 우주산업의 허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저도 사실 중복, 국가 R&D를 저도 사실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한 100조 넘게, R&D는 한 3조 그 녹색 R&D를. 근데 이게 중복이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된 중복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거기서 또 그 잘하는 쪽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던데, 우주 분야에서는 그게 허용될 그런 여유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일단 경쟁을 마이크. 일단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근데 말씀이시죠.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그게 좀 아직은 그렇다.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체 국가 R&D 예산 중에 우주의 포션 뭐 이런 걸 따져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주가 포지션을 잘 잡으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남은 제주연구원의 연구원께서 미래 산업 관점에서 제주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안 남았다는 점을 사실 이미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 네, 안녕하세요. 전 제주연구원의 조남은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게 처음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당시에 이제 제주연구원 원장님이셨던 지금 좌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카이스트 50주년 로켓 발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우주 산업을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좀 알아보라고 했을 때만 해도 좀 굉장히 생소한 주제였었습니다. 제주에서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고작 1년 남짓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지금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그때 썼던 그런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굉장히 빠른 해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제주도청에서 우주산업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좌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박찬열 팀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뭔가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저기 청중석에 앉아 계신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주의 우주산업 관련된 그런 것들을 팔로우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들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9월에 이제 국가통합위성센터가 개소하면서 아직 그것 때문에 몰린 건지 모르겠지만 우주산업에 대한 중요한 포럼이나 그런 세미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이제 9월 2일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논의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은 지금 고흥이 우주발사장으로 선정될 때 제주와 경합을 벌였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주에 살고 계신 분들의 그런 생각들이 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 혹은 뭐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사항이라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지금 이제 그게 1999년, 2000년쯤의 일이니까 20년이 넘은 일이죠. 20년이 지나면서 지금 형성된 분위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주 관련 어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런 설비들은 굉장히 많은 부지들을 차지하는데, 예를 들면 뭐 발사 기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그 근방의 주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 우주 포럼에서는 뭐 해상에서 발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포럼에서 새로 좀 배워가고 있는 것들은 제주의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다운스트림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비전이 언급됐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주의 주요 산업들이 지금 이제 관광과 농업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 새로운 도전들은 미래 산업들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우주 산업이 아직 거기에 그 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 그 이제 100개가 넘는 사업들이 좀 추진되고 있으나 우주 관련 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충이나 네. 보완들이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주는 이미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제주가 마음 먹으면 또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현 시점에서 냉정히 연구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우주에 대해서 도정의 정책적 의지, 도민의 수용성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그 이번에 그 페리지에서 로켓 발사했을 때는 사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그 협조가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으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큼 명백한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제주연구원이 이런 다양한 논의의 장, 연구도 연구지만 이 소통의 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성용 그 연구기획실장님, 강홍균 연구관리실장님도 나와 계신데 제주연구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분 30초 남았는데요.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경제 시대 성공 조건은 과연 하나만 꼽자면 무엇인가? 국가적인 리더십, 과학기술의 혁신, 규제 혁파, 또 초당적인 중장기적인 협력, 인재 육성, 아니면 우주, 글로벌 가버넌스 구축 등등 각자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우리 현장에 와 계신 박희태 현역 공군 대령님이십니다. 우주정책 박사학위도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박희태 대령님 한번 말씀 짧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저쪽 카메라도 한번 보여주시고 돌아서서 해주십시오. 저쪽 카메라 저 뒤에 있습니다. 카메라 좀 잡아주십시오. 예. 예. 그쪽 보고 얘기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현역 대령이라서 이건 뭐 공군의 입장이 아니고요. 저는 뭐 계속 학자의 입장으로서 관련 논문도 쓰고 그래서 상당히 또 이 제주도에서는 이게 민감한 문제라서 좀 약간 템포 다운하고 자제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조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아까 발사장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고민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흥나로 우주센터 만들어질 때 그때 제주도가 가장 좋은 후보지였다는 것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우주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미국 그런 세미나 참석하면은 미국 우주군 총장에서 Space is hard라고 합니다. Space is hard.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60년 전에 했지만 지금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7번째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주라는 것은 가장 특성상 아무리 지상에서 연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즉 우주 공간상의 궤도상의 어떤 여러 가지 페일로드를 얼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로켓이고 그 로켓을 운영하는 발사장이 가장 중요한 우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항우연에서도 마찬가지 발사장을 짓느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 제주도가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상형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장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적도와 가까울수록 훨씬 발사가 용이하다. 훨씬 더 코스트를 세이브할 수 있고 더 많은 페이로드를 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상당히 고흥 위치에서는 남쪽으로만 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남쪽으로 모든 바닷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지금 우리는 아까 계속 태양 동기교도 남북으로만 쏘는 거기서는 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경사궤도, 적도,
예. 약간 추억만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제주연구원하고 연구를 해서 한번 그에 좋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섬세하게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권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탑건 박기태 대령님이셨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종합 질문에서 하나만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최 측에 한 4, 5분만 더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사에서 2040년에 달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 있는 희귀한 자원, 헬륨3나 뭐 티타늄 이런 것도 이제 자원에 대한 탐사를 차원 넘어서는 걸 한다고. 한국도 그런 달에 거주할 목표를 갖고 정책을 짜고 있는지요? 제가 아까 인해비터블 거주하기 어려운 지구에 대비해서라도 우주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예. 불행하게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유인우주 프로그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어쨌든 유인에 대한 그 얘기가 담길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뭐 중국, 러시아까지 생각하는 달 기지는 제가 볼 때는 2040년보다 훨씬 이전에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2030년 초반에 지금 달 착륙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30년 초중반이면 저는 선진국에서는 아마 달 기지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트랙으로 우리 나름의 어떤 유인 우주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제협력 쪽으로도 길을 열어서 그쪽에 같이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이태식 회장님 같은 경우에 또 독보적인 달 복제토 연구도 하셨고 건설에 대해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저는 국제협력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원장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스페이스 이코노미의 성공 조건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우주 건설 대장님으로서 회장님부터 먼저 좀. 짧게라도 해주십시오. 짧게 1분 이내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주 경제가 우주로 가는 게 꼭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인입니다. 지구에서 사는 게 우주인이고요. 우주 중에서 지구에 가장 적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을 지구 개발에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감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주 산업은 지구에서도 쓸 수 있는 산업이다. 예, 교수님. 일단 제주가 했으면 좋겠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은 아이템 선정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스페이스 쪽에서 기술이 지금 스핀업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서 이거를 한마디로 구슬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거를 선별적으로 잘 깨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우주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 대표님. 처음에 로켓 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제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해내시는 분들이고 그 이전에 진행하셨던 전기차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드론 사업들 같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주를 위해서 어떤 산업이 진행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걸 성공까지 끌고 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이 서기만 한다면 저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미래 인재들이 제주에서 공부를 하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윤종호 기술혁신센터장님께. 예, 저는 만약에 제주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이 그리고 제주도민이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우주 산업은 꼭 발사체
발사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라 아니다. 예, 소프트 테크놀로지가 진짜 그 프로핏 레이트를 창조하는 것은 소프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섹터를 정하셔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주는 넓다. 할 일은 많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남은 박사님. 예. 사실 정책적으로 그런 그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사실 민간 자발적으로 그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도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그 유치가 되고 있는 측면들을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인상 깊었던 단어가 그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시골의 중견기업 그거였는데, 근데 이게 제주가 가진 특징이 하나가 그 제주에 뭐 학교가 있다, 제주에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골 느낌이 아니라 그렇다고 도시는 아닌데 뭔가 좀 그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 관련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굉장히 그 좀 큰 장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제주의 매력을 100분 좀 발휘해서 그 굉장히 제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우리 항우연 이상일 원장님 승리 조건, 경쟁 조건, 성공 조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죠. 예. 예, 저희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걸 돌아보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는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방식대로 똑같이 해서 어떤 더 나은 성과를 보장받기는 힘들 거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적 자원을 최대한 살리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라는 게 국가 간의 경쟁도 있지만은 사실 우주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가 그렇죠.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적인 협력, 국제 협력을 통해 가서 좀 더 나은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주 쪽에서 좀 새로운 모델을, 이런 지속적인 그 우주 생태계를, 우주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네.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칼럼, 신문 칼럼에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 뭐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칼럼을 받고 과학자들과 각 그 본분에 충실한 분들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라는 칼럼을 보고 제가 크게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항우연 원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학생들한테 스페이스와 유니버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차이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니버스는 인간 없이도 존재하는 우주 그 자체인데, 스페이스는 인간의 활동을 염두에 둔 공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것은 아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인류의 공동의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도민께서 난개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걱정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대주제가 공존과 협력인데, 이 우리가 새로운 뉴 스페이스, 새로운 공간에서 공존과 협력의 정신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